2026년이 비만 해방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말도 요즘 나오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마냥 환호할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재작년 말에 우리나라에도 위고비가 들어왔죠. 그 이후로 주변에서 비만 치료제를 쓰는 분들 이제 제법 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PD님을 포함해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이어트라는 게 뭡니까? 인류의 영원한 평생 숙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 집에서 이거 셀프 주사 한 방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니 이건 인기가 없으면은 그게 더 이상하죠. 가격도 그래요. 처음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은 꽤 현실적인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대 이 정도면은 맞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가격 때문에 망설이던 좀 그 문턱도 훨씬 낮아졌죠. 그런데 이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바로 올해 1월부터 드디어 이 위고비 알약이 나오면서 먹는 비만 치료제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먹는 비만 치료제의 도입과 함께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또 여기에 어떤 우려점들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위고비, 젯바운드, 마운자로 등 일명 이 GLP-1 수용체 작용제로 묶이는 비만 치료제들은 기적의 비만약이다 이런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성인 8명 중 1명이 이 비만 치료제를 사용해봤다라고 했을 정도로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 시장은 그야말로 미친듯이 성장을 하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이 확실하게, 그것도 아주 편리하게 빠지거든요. 예전에 먹던 그저 그런 보조제들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임상시험에서부터 체중의 15%에서 많게는 20% 이상 감량되는 거를 숫자로 증명해냈으니까요. 이 놀라운 성과 뒤에는 우리의 뇌를 정교하게 속이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는 GLP-1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천연 식욕 억제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오르면은 췌장한테 이래라 이렇게 인슐린 분비를 돕고 뇌한테는 이제 배부르다 하고 신호를 보내죠. 문제는 자연 상태에서는 이 호르몬이 너무 빨리 분해되어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방금 밥을 먹었는데 뒤돌아서면 바로 출출해지고 간식을 찾게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최근 비만 치료제들은 딱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배부름 신호를 주는 이 호르몬이 몸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두는 거죠. 덕분에 밥을 아주 조금만 먹어도 뇌는 계속해서 나 배부르다 하고 기분 좋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최근 서울대 의대 최영진 교수팀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비만 치료제는 뇌의 시상하부도 직접 건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입에 직접 넣기도 전에 그냥 눈으로 보거나 생각만 해도 뇌의 배부름 신경을 아주 강하게 자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뇌가 이미 나 배부른데 하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인지적 포만감이라고도 하는데요.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던 이 음식 생각들, 지긋지긋한 푸드 노이즈를 아예 꺼버리는 겁니다. 인류가 그토록 어려워했던 다이어트를 약 하나로 해결하게 된 결정적 비밀이 바로 이런 기전에 숨어 있는 거죠. 비만 치료제는 이미 많은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비만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미국의 비만율이 말이죠. 위고비가 미국에 출시된 것이 2021년 6월이었고 초기 물량 부족 사태가 완화되면서 좀 공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 2022년 말 즈음부터였는데요. 이 갤럽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2022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비만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40%를 기록하면서 피크를 쳤던 비만율이 37%까지 떨어지면서 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비만율은 거진 브레이크 없이 계속 오르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만 치료제가 등장한 이후로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지금도 이미 난리이지만 사실 비만 치료제가 불러올 진짜 변화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2026년 바로 올해가 그 거대한 변화의 원년이 될 텐데요. 그동안 이 약이 더욱 확산되는 걸 막고 있었던 이 장벽이 2개 올해 동시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주사라는 불편함과 또 높은 가격이죠. 당장 올해부터 먹는 알약이 나오고 또 비싼 주사제의 복제약들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비만 치료가 어떤 의료의 영역을 넘어서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소비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런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바로 먹는 비만약의 등장입니다. 지난 1월 5일이었죠. 미국 전역 약국에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가 써졌는데요. 이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먹는 위고비가 공식 출시가 된 것입니다. 이 성능이 어떻냐고요? 임상시험 결과를 보니까 이걸 매일매일 꼬박꼬박 먹었을 때 한 68주차 기준으로 한 평균 16.6% 살이 빠졌습니다. 주사제랑 비교해도 거의 대등한 수준이었어요.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침 공복마다 매일 먹어야 하고 먹고 나서
30분 동안은 물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된다는 좀 까다로운 조건이 붙긴 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 배에 주사바늘 꼽는 게 싫어가지고 이거를 안 맞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 불편함쯤이야 기꺼이 감수할 만한 아주 큰 혁신이지 않겠습니까? 여차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위고비부터 먹고 그 다음에 씻고 출근 준비하고 하다 보면 사실 30분 정도야 금방 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 2분기에는 일라이릴리의 야심장인 오포글리프론도 미국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 약은 위산에 강한 비펩타이드성 저분자 화합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밥을 먹었든 안 먹었든 그냥 하루 중 아무 때나 자유롭게 복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상 3상 결과를 보면은 최고 용량으로 복용했을 경우에 72주 기간 동안 12.4% 정도의 체중이 빠졌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편의성과 효능 사이에서 좀 잘 밸런스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은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원한다 하면은 먹는 위고비를, 나는 좀 더 편의성을 갖추고 싶다 하면 오포글리프론을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셈이죠. 심지어 이 알약들 주사제보다 가격까지 저렴합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 먹는 위고비의 미국 내 최저 가격을 $149,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0만 원 정도에 책정을 했는데요. 보험을 적용한 주사제 가격과 비교해봐도 $50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출시 예정인 일라이릴리의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승인이 끝나지도 않은 이 오포글리프론의 가격 역시 $149로 같이 맞춰가겠다고 공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올해 진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거대한 분기점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복제약, 이 제네릭의 등장입니다. 당장 오는 3월에 전 세계 비만 인구 4분의 1이 몰려있는 중국과 인도에서 이 위고비의 물질 특허가 만료되거든요. 그동안 위고비랑 마운자로가 기록하던 이 블록버스터급 실적을 보면서 얼마나 눈독을 들이고 있었겠어요. 복제약 시장이 풀리면은 말 그대로 가격 혁명이 일어날 텐데요. 일례로 인도의 제약사들이 예고하고 있는 이 위고비 복제약의 가격은 한 달에 3,000에서 한 5,000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고작 5만 원에서 8만 원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오리지널 약을 파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역시 중국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가격을 절반 가까이 깎고 온라인몰에서 80% 할인까지 감행을 하면서 이 복제약 쓰나미에 대한 대처를 미리 마련을 해나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혜택을 보려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국도 2026년에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제약사가 식약처에 낸 특허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28년은 되어야 이 저렴한 복제약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위고비가 처음 세상에 나오고 우리나라에까지 이게 도입될 때 얼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어쩌면 2028년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더 재밌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 먹는 비만 치료제와 저가형 주사제 복제약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그야말로 선택지가 넘쳐나는 환경이 동시에 열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말이죠, 이 비만 치료제가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이나 우리가 매일 챙겨 먹는 비타민처럼 일상 깊숙이 들어와서 완전히 뉴노멀로 자리를 잡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주사 바늘도 사라지고 높던 가격 장벽도 무너지고 있는 걸 보면은 이런 전망이 마냥 허황된 상상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 결말이 과연 인류가 모두 날씬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 단순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겪는 이 식욕이라는 어떤 본능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려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 식탁 풍경은 물론이고요, 산업 지형도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 나아가서 이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나 의존성 같은 여러 그림자들이 우리 사회를 잠식해 들어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연구 보고서들이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가능성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가장 뼈아픈 현실은 일단 이 평생 구독의 덫이 있습니다. 이 약, 이 이름이 비만 치료제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비만을 치료하는 어떤 완치 개념이 아닙니다. 매달 돈을 내고 관리받는 구독 서비스에 가깝거든요. 우리가 넷플릭스 요금을 갱신 안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영상을 볼 수 없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비만 치료제 약을 끊는 순간 우리 몸은 예전 상태로 때로는 더 무섭게 빠른 속도로 되돌아갑니다. 다들 목표 체중을 찍으면은 이 약을 끊고 싶어 합니다. 근데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아주 잔인해요. 이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의 결과를 보면요, 이 약을 끊었을 때 살이 다시 찌는 속도가 일반적인 식단 조절을 하다 그만뒀을 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무려 최대 4배나 더 급격하게 요요가 올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약을 끊고 1년 안에 뺐던 살의 3분의 2가 다시 돌아오고요. 2년이면은 거의 대부분 원래 몸무게로 원상복구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거는 몸무게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약을 먹으면서 좋아졌던 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 이런 건강 지표들도 다시 귀신같이 투약 전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항상성이란 이토록 강력한 것이죠. 이 행동 교정요법으로 식습관을 천천히 바꾸면서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약물로 간편하게 얻어진 건강은 약물이 사라졌을 때 다시 손쉽게 잃어버리는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쉽게 들어온 돈이 쉽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건 냉정하게 말해서 마치 내 몸을 이 제약사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 건강을 유지하려면 매달 20만 원 넘는 구독료를 제약사에게 꼬박꼬박 바쳐야 되는 일종의 신체적 소장농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 12만 명의 자료를 취합한 이 메타 연구가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를 맞다 보면은 목표 체중에 도달하기도 하고 돈이 부담되기도 하고 종종 부작용도 발생하다 보니 환자의 대다수가 2년 안에 약을 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중 절반가량은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비만 치료제를 재투여하게 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약을 먹고 살을 뺐다가 끊고 다시 찌고 또 약을 찾고 이런 이 체중 사이클링이라는 악순환의 굴레에 가시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체중이 급하게 쪘다가 급하게 빠지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을 더 망가뜨리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비만을 유발하는 근본적 원인 개선에 대한 동력 상실의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비만은 값싸고 열량이 높은 이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환경 탓도 굉장히 큰데요. 그런데 비만 치료제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사회가 해결해야 될 환경적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어떤 인식의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NYU의 버지니아 창 교수가 아주 뼈있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 약물이 해결책이 되는 순간 식품 사막을 없애거나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려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이 사회적 과제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와 버린다는 거죠. 약을 먹으면 되는데 굳이? 라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가 1차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단연 식비입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입을 모아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면은 어떤 고열량 간식이나 외식 지출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비만 치료제를 맞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일례로 코넬대 연구팀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 이용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된 가구는 약 투여 이후로 마트에서 식료품에 쓰는 돈이 평균 5.3%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특히 소득이 높은 집안 같은 경우는 감소폭이 더 커서 8.2%까지 줄었다고 하고요. 몇몇 곳에서는 이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이 스낵류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크게 줄어들고 요거트나 신선한 과일에 대한 소비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이 식비 지출이 더 건강해졌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이 그래프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봐서 잘못 해석한 결과이고요. 조금만 더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은 약 쓰는 사람들이 식비를 줄인 게 어떤 더 좋은 식습관으로 갈아타서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덜 산 것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고기, 계란, 채소, 빵 같은 이 필수 식재료에서도 전반적인 소비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또 소비가 유의미하게 늘어난 건강식품은 그나마 요거트뿐이라서 연구진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총 칼로리 구매량은 명확히 줄어들었으나 구매한 식품의 구성 자체가 더 건강해졌다고 말하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캠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진들도 적절한 영양지도 없이 이 비만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단백질과 필수적인 미세 영양소 섭취까지 함께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어요. 식욕이 없으니까 요리하기도 귀찮고 영양가 있는 밥상을 차려 먹는 대신에 그냥 토스트 한 조각 정도로 대충 식사를 때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식품 기업들이 이런 틈새도 공략하려고 나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네슬레 같은 곳에서는 이 바이탈 퍼슈트라고 해서 비만 치료제를 쓰는 사람들을 위한 냉동식품 라인업을 내놨습니다. 네슬레 측은 이 식품이 저칼로리에 고단백 및 필수 영양소를 갖추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결국 똑같은 냉동 피자, 파스타, 샌드위치 같은 가공식품입니다. 단백질을 조금 더 넣었다곤 하지만 초가공식품 특유의 첨가물이나 가공 방식이 유지되면은 결국 신선한 식재료 원물이 주는 건강상의 이점을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전문가들도 이런 식품이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는 이 새로운 상업적 굴레에 갇히게 되는 꼴입니다. 식품 산업이 비만을 유발하는 이 정크푸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 때문에 줄어든 위장에 맞춰서 더 적고 비싼 정크푸드를 파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바꾼 거니까요.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영양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단순히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체중을 줄이려다가 근육까지 같이 잃어버리면은 장기적으로는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커지는 이 마른 비만 혹은 근감소증 상태에 놓일 수가 있어요. 약물 덕분에 비만 통계 수치는 줄어들지 몰라도 역설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식품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 자체는 뜯어고칠 명분이 점점 더 약해지고 이로 인해서 국민 건강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모순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현재 하나둘씩 거론되는 문제점들은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패션계를 살펴볼까요? 더 마른 몸매, 오태가 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4년 베를린 패션위크에서는 I love 오젬픽 티셔츠를 입고 등장한 모델도 있었을
정도로 이 소위 웨이프룩, 이 깡마른 패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 엄연히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야 되는 약이 단순히 미용 목적의 어떤 다이어트 보조제처럼 오남용되고 있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밥을 굶기 위해서 약을 쓰다 보니 섭식장애나 영양 결핍 같은 부작용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직 크게 대두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신체 계급화에 대한 문제도 심심찮게 거론되는데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약을 통해서 날씬해지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비만으로 남게 되면서 결국 비만이 곧 가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까지도 있습니다. 뭐 애초에 또 이 약이 나온 지 아직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5년, 10년, 뭐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약을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혁명적인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태도에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약을 단순히 내 게으름을 덮어줄 만한 어떤 그런 만능 치료제로 여긴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약물 의존과 요요 현상이라는 끝나지 않는 굴레에서 영영 벗어날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도저히 내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깰 수 없었던 이 비만의 굴레를 단단한 벽을 허물어줄 가장 확실한 첫걸음으로 이 약을 영리하게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이 첫걸음을 내딛고 난 다음에는 약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되찾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도권을 쥐는 계기로 이것을 삼는다면은 우리 미래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가볍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약의 주인이 되느냐, 약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